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면세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세는 우리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해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부담이 우리 소득이 많은 쪽에서 면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이제 과세한다는 것은 동일한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소득이 많은 쪽에서 부가세를 더 부담률이 적은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그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건데,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예 세금을 이제 부담시키지 않겠다. 이걸 면세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열거된 대상소득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앞에서 한번 봤지만 똑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A라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가 이제 B라는 이제 얘는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대가를 이제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받으면 되죠. 100에다가 당연히 10은 받으셔야지. 그래서 10은 납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면. 근데 면세사업자는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때, 이제 공급을 하면 그때 뭘 공급한 거냐면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한 거예요. 이게 면세가 되는 거죠.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400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한테 500의 10%를 받지 않고 500을 이제 받고 영해세율로 그 부가세를 안 받을 거냐인데, 얘네는 뭐가 안 되냐면 요 10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얘는 10을 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부가세법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매입한 거는 100에서 10이고 그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실제 110에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110에 매입해서 400원하고 합쳐진 우리가 이제 510원이죠. 510원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하지 않는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거고, 최종 소비자들은 이걸 510원에 물건을 사셔야 된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만 면제받는 거지, 얘가 전에 부가세에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붙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세 사업자 공급은 부담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불완전 면세제도, 부분 면세제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불완전이나 부분 면세제도라고 이렇게 부를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가 다루는 각종 이제 그 규정을 적용받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적용을 하나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고 협력 의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면세 사업자가 적용하는 이제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리납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리납부 의무라고 해서 이제 얘는 용역을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 제공받으면 대신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 그거 하나랑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처별 합계표라고 해서 매입처별 합계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돼. 매입처별 합계표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제출할 의무는 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는 이제 7월 25일, 1월 25일 두 번에 걸쳐서 확정 신고할 때 매입처벌 합계표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왜냐면 매입은 여러분들 받잖아요. 세금에서 받았으니까 받은 거는 제출해달라. 그 대신 매출은 없으니까 매출은 없어요. 세금에서 발행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세금에서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요거를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제가 넘어오긴 했었는데, 384페이지 보시면 그 영세율하고 면세 비교 있죠. 그래서 비교를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한번 해보시고, 부가세법상 의무가 요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공급할 게 요걸 이제 우리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걸 면세할 건지. 이제 그거를 393페이지부터 이제 이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면세다. 큰 제목으로 이제 기초생활필수품. 여러분들 이제 이건 체크하면서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초생활필수품은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미가공 식료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료품 중에 예를 들어서 미가공 식료품. 식료품이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 농축수산 임산물. 그래서 식료품은 농업, 축산업, 그 농축수산업 다 그 식료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식료품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이제 먹는 거죠. 식료품이니까. 그래서 식용이에요. 식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미가공, 비식용 먹지 않아요. 이건 농축수임산물. 나머지는 똑같아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임산물인데 얘는 식용이고 얘는 비식용이야.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어요. 먹는 거는 수입산도 면세예요. 그래서 국내산, 수입산 모두 면세. 그 대신 먹지 않는 거는 국내산만 면세예요. 국내산만 면세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농축산 임산물 식용에 대한 부분이 거기 중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1차 가공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면세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보통 1차 가공, 데치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되는 거, 아니면 이제 코팅만 하거나 뭐 그런 것처럼 하는 것들은 이제 인정받는데, 포장이 들어가면 이제 과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이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이 안 되면 되는데, 그 넘어가는 가공은 이런 것들은 과세한다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과거에 났던 방식이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가공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것도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 항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수돗물은 면세지만 당연히 생수, 우리 편의점에서 먹는 것은 100%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은. 그래서 편의점에서 바나나 사 먹었죠? 이건데 바나나인데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진 않죠. 우리가 포장해서 나오는 바나나들은 당연히 과세. 그 다음에 4번처럼 연탄과 무연탄 자체는 면세인데, 뭐 유연탄, 갈탄, 착화탄, 번개탄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얘네들은 면세, 과세 이렇게 나눈 거고, 5번 같은 경우도 역외 운송 영역은 여러분들 시내버스랑 지하철하고 일반 고속버스 세 가지만 면세다. 그래서 역외 운송 영역 중에 시내버스 제 면세만 볼게요. 그 다음에 지하철, 원래 여기까지였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일반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예요. 얘네들이 면세.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면세다. 이렇게 역외 운송 중에 얘네만 면세고, 나머지 택시, 기차, KTX 다죠. 배, 비행기 다 과세다. 국내에서. 6번은 요것도 면세고, 7번 이게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인데 이건 따로 설명할게요. 제가 이거는 계산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뭐 나중에 다른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 영역을 하면 과세인데 주택이 섞여 있으면 면세해 주겠대요. 그래서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임대 영역은 뒤에서 따로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국민후생 아니면 이제 문화 관련된 것들. 대표적인 게 의료 보건 영역, 혈액.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인허가 받은 이제 그런 학원, 교육 영역 있죠. 그 다음에 3번처럼 도서, 신문, 그 다음에 예술창작, 도서관, 박물관의 입장,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처럼 공공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또 임대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 후생 관련된 거, 필요한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화 관련된 것들, 이거를 이제 면세해 주겠다는 건데, 제가 과세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보건 영역이나 의료 영역 중에서는 성형외과, 성형외과도 종류가 좀 있긴 한데, 미용 목적 성형외과랑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들이 진료하는 것 중에서 가축인데 소가 아파서 이제 진료해 주는 거는 면세지만, 애완동물 같은 경우 이제 동물병원에서 하는 애완동물 진료 영역은 또 과세예요. 그래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마찬가지네. 의약품이 조제해서 의약품 주는 것들은 면세인데, 이제 이미 의약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오는 거 있죠. 우루사나 비타민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그 2번처럼 인허가 받은 것 중에서 과세되는 교육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 영역 중에서 한마디로 학원은 여러분들 인허가 받으면 이제 면세인데, 요 중에서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거랑, 그 다음에 거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무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라고 있어요. 운전면허. 요거는 과세예요, 지금. 그래서 교육 중에서 이제 요거는 과세니까 따로
교육 중에서 이건 과세다. 그 다음에 도서 관련돼서 신문인데 광고는 과세. 광고는 과세 따로 하시고 4번의 예술 창작이나 그 끝에 보시면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면세인데 운동 경기 중에 프로 운동 경기는 과세예요, 당연히. 그래서 프로는 과세.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동물원이나 이제 식물원에 입장하거나 이럴 때도 거기 안에 뭐 있냐면 유흥시설이 같이 있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과세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동물원, 식물원만 있는 것만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 가로 3번에 부가가치 구성요소 제일 중요한 게 토지죠. 그럼 토지는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것들은 면세다. 그래서 일단 그건 따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토지랑 이제 건물은 따로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2번처럼 금융보험업이다. 금융보험업 그다음에 얘같이 교육영역, 교육업, 학원업 이런 것들은 허가받으면 이제 우리가 면세가 되는데 금융보험 같은 경우도 특정한 용역에 대해서는 또 과세로 열거해 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업부터 오른쪽까지 미음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니은하고 미음은 잘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행에서도 이런 복권이나 기업처럼 복권이나 그다음에 합병 이제 중개를 하는 거다 하는 경우나 아니면 전산 시스템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판매하거나 오른쪽처럼 집합 투자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주는 이제 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물 투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면세가 아닌 과세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비순수 이제 용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세로 바꿨으니까 보시고 오른쪽 3번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인적 영역인데 인적 영역 중에서 거기 조그만 글씨로 개인이 제공할 경우에 이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다.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혼자가 이런 인적 영역을 제공하면 보통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인데 부가세에서 면제하는 사업소득을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설물을 이제 사업장을 두고 나서 종업원 둔 상태에서 교육용을 무슨 인적 영역을 제공하면 그거는 당연히 과세인데 이렇게 혼자 가서 이제 일해주고 돈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면세로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에서 나중에 원천징수로 이제 과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가긴 한데 이건 나중에도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기타 보시면 여러분들 우표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특정 제조담배 있고 여러분 3, 4, 5번이 중요하죠. 3, 4, 5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유형 1번인데 유형 1번이라고 쓰지 않고 읽을게요. 종교단체, 종교 아니면 학술 종교단체 등 종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종교 단체 등이 공급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학술연구 그래서 얘네들이 공급하는 이제 재화영역 중에서 얘네들은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당연히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예요. 과세인데 예외적인 면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적인 면세되는 대상이 있으니까 요건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 면세되는 요 두 가지 정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기억 니은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순수 학문을 위해서 그 끝에 보시면 그런 목적으로 단체가 무상 실비로 공급하는 학수 관련된 이제 재화영역하고 니은처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단체가 그 실비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영역들 요 단체들 중에 이 기억 니은 같은 얘네들은 따로 면세해주겠다. 예외적인 게 면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가 가공급, 국가가 공급. 그러니까 국가에는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가 공급하면 원칙은 면세예요, 여러분들. 원칙은 면세. 국가가 공급하는 거, 지자체가 공급하는 거, 이건 면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체국 택배. 그다음에 우체국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따로 들어왔으니까 인터넷 쇼핑 들어간 것도 이제 과세를 해요. 그 다음에 KTX. 이것도 국가가 공급하는 건데 면세가 아니고 과세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나 이제 이런 감가상각자산 운영하는 것들도 이제 들어가는데 하여튼 거기 어디에요? 거기 스키장이나 골프장 들어가는 음식 숙박업도 국가가 당연히 과세되는 공급으로 보겠다. 그런 거 이제 이 정도만 일단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국가 등의 공급. 이건 뭐예요? 국가가 실제로 공급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국가에 공급하는 거죠. 국가에 공급하면 내가 유상으로 공급하면 과세예요. 유상으로 거기 공급하면 과세로 공급하셔야 되고
무상으로 갔을 때만 면세예요.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게 공짜로 나왔을 때 면세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국가에 뭐 기부한다는 거죠. 기부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면세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아니고 우리 만약에 재화를 무상 공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재화의 무상 공급은 간주 공급이라 부가세는 내셔야 돼요. 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가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1번처럼 국민주택 규모 관련해서 국민주택의 건설 영역인데 이런 거는 면세예요. 국민주택 규모 면세.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동산 공급 관련돼서 지금 임대랑 공급 관련된 걸 제가 정리할 테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면세 관련된 판정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 확인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의 수입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얘네 마찬가지야. 지금 얘네들 공급되는 것 중에 면세되는 거는 재화의 수입에서도 면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앞에서 배운 면세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열거된 것만 또 다시 면세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수입하는 거는 그 중에 요것만 면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면세를 공부하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뒤에 면세 폭이 중요하죠. 면세는 이제 면세 폭이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할 거고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설명하고 나서 면세 폭이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부동산을 공급할 건데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있어요. 건물을 공급하는 거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건물 공급은 이 과세인데 토지를 공급했다. 이게 대표적인 면세예요. 그게 면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만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이제 나중에 일괄 공급한대요. 일괄 공급할 때 일괄 공급. 근데 계산하는 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건물을 팔면 건물과 토지를 같이 팔지 난 건물만 팔고 토지는 내가 갖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괄 공급하면 이거를 이제 안분하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일괄 공급이 100억만큼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부가세를 얼마를 받아서 이제 공급을 할 거냐? 그럼 이거를 이제 안분하실 건데 안분에 대한 기준이 나중에 과표에서 나와요. 다음 장 이제 4장에 과표에서 나올 거니까 안분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이제 안분을 이제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안분을 건물분은 그 중에서 40억이고 그 중에 토지는 60억이다. 100억 중에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안 된 상태에서 건물 40억, 토지 60억, 건물 40억, 토지 60억이면 얘는 부가세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4억을 더 받으셔야지. 그래서 실제로 104억에 공급을 하셔야 돼. 이렇게 부가세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해서 이제 이걸 나눈 다음에 요거의 10%만큼 이제 과세를 해서 이제 우리 대가를 받으셔야 된다. 이게 부동산 공급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부동산을 임대해 줄게요. 임대해 줄 건데, 요거는 두 가지예요. 건물 임대분. 건물 임대분도, 아니, 토지 임대분도 둘 다 임대예요. 임대는, 둘 다 임대는 둘 다 과세야.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인데, 문제는 이제, 임대를 주면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임대 용역을 한번 공부했잖아요. 임대료,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를 받아서 그걸 전체를 과표로 해서 10% 넣으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임대료 구하시면 돼요. 임대료. 그래서 총임대료 할게요. 총임대료를 계산해서 어차피 둘 다 과세니까 총임대료 곱하기 이게 과세 표준인데 10%만큼 부가세 더 내시면 되는 거예요. 신고할 때 더 내시면 되는데 이 총임대료 내서 이제 계산하는 건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외적인 게 들어갔죠, 아까. 그래서 임대 중에 혹시 너 이 안에 주택하고 그 주택, 부수토지가 있으면 요 부분은 우리가 면세로 하겠다. 이렇게 면세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가 면세라 이거를 혹시 뭐가 될 수 있냐면 겸용주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여러분들 계산을 굳이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이제 해볼 테니까 좀 그걸 보시고 일단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전용주택.
이 전용주택은 뭐냐면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 번만 개념적으로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만 여러분들 계산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거나 아니면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토지가 이제 10,000제곱미터예요. 10,000제곱미터를 이제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줬으니까 뭐가 되냐면 토지 임대니까 여기저기 과세. 그러니까 과세인데, 주택하고 주택 붙어지? 내가 여기다 주택을 하나 줘요. 주택을 하나 지면, 이 주택을 하나 줬어, 이렇게. 주택 하나 지면, 나 이 집은 주택의 부수토지다. 라고 해서, 요걸로 해서 면세 받으면 될 거냐인데, 안 되죠. 지금 주택을 지게 되면, 10,000제곱미터, 3,000평이 넘는 건데, 이 중에서, 네가 주택이 몇 평을 줬니? 몇 제곱미터니? 100제곱미터래요. 100제곱미터 줬으면, 그 앞에 있는 요만큼만 내가 면세로 봐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어떻게 이제 계산할 거냐면, 요거는 둘 중에 맥스된 큰 금액으로 쓴대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의 정착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착면적. 그 다음에 밑에는 주택의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면적. 이 주택의 정착면적은, 나중에 써놓으세요. 바닥면적이야. 바닥면적. 주택의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이에요. 바닥 면적의 합. 바닥 면적의 합.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합이라는 소리는 얘가 1층짜리면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1층이 아니고 2층짜리면 얘가 하나고 얘가 2층이니까 2배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게 도시구역 내라고 해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내에 들어왔으면 얘를 5배를 주겠대. 도시구역 외는 10배예요. 이렇게 10배. 그래서 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면세를 주겠대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얘가 100제곱미터, 밑에 바닥 면적이잖아요. 100제곱미터가 100제곱미터에 5배니까 여기는 500이죠, 지금. 500을 면세고 얘는 100이잖아요. 어차피 1층이니까. 100이니까 둘 중에 큰 얘가 면세예요. 그럼 10,000제곱미터 중에 얘는 주택 부수토지는 얼마예요? 얘는 당연히 임대했을 때 면세고 이 토지 중에서 얼마만? 500만 면세다. 그러면 임대를 내 1년에 1,000만 원 주고 임대해줬으면 이 중에서 과세되는 부분은 너 전체 만 중에 요 부분이 500이니까 500을 제외한 얼마? 9,500은 과세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토지의 임대예요, 토지의 임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지의 임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거 계산 잘 보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겸용주택인데 이건 간단하게 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디테일하게 밑에 것까지는 볼 필요 없겠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이제 뭐 그림으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말로만 이제 같이 계산하셔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하나는 주택이고 겸용주택이라는 거는 하나는 그 상가래, 상가.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택과 상가를 같이 갖고 있고 주택, 상가를 같이 붙어 있는 겸용주택이야. 그 중에 얘는 주택이 더 크고 제곱미터예요. 상가가 더 작아요. 이렇게 얘는 주택이 더 작고 상가가 더 큰 케이스야. 그리고 우리 또 앞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는 거야. 1,000제곱미터가 있고 도시구역 내에 들어가 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제곱미터에 도시구역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네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이따가 여기다 쓸 테니까 일단 얘네들은 이렇게 나누셔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이제 건물하고 토지분으로 나눌 거예요. 이제 토지분으로 나눌 거고 건물에 과세된 부분하고 다시 쓸게요. 밑으로 쓸게요. 이제 이거는 건물분부터 쓰면 너 건물의 과세분이 얼마니? 면세분이 얼마니? 이렇게 구성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됐어요. 거기 첫 번째 여러분들 어디 나왔냐면 396페이지 밑에 겸용주택이라고 있죠. 주택이 더 크면 이걸 전부 다 주택으로 보겠대요. 그러면 전부 다 주택에 대한 임대가 되니까 뭐가 돼요? 다 면세가 되는 거죠. 100이 다 면세야, 100. 이게 크니까. 그러면 건물의 과세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면적이 100인데 그 중에 다 면세. 그러니까 건물분에 대한 부분은 공급이 과세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인데 토지.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걸 구할 건데 면세되는 부분을 구할 건데 그건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둘 중에 각 작은 금액에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밑에 쓸 건데 둘 중에 큰 금액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착 면적이 얼마니? 요거 주택의 정착 면적 밑에 바닥 면적이니까 이 바닥 면적은 주택계 어떤 거예요? 다 더한 게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00이 그대로 들어가요. 100에 도시구역 내니까 5배니까 이 500이 들어갈 거고 요 100에 대해서 밑에 연면적은 그냥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100이 들어갈 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맥스는 500이 되는데 근데 너 토지가 얼마니? 토지가 이건 부수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수토지가 1000 중에서 여기 새로 들어가는 거죠. 저거 말고 부수토지 1000 중에서 주택 관련된 부수토지가 어떤 거니? 지금 전체가 주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가 주택 관련 부수토지이기 때문에 얘는 1000이 다 들어가요. 그럼 이 둘 중에 더 작은 금액이니까 500이 면세되는 금액으로 이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 중에서 500이 면세니까 500이 과세가 되겠죠. 그럼 목표가 뭐냐고,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총임대로 계산했죠, 이게. 총임대로를 계산했으면 한번 해볼게요. 총임대로 계산했으면 그거를 이제 건물분하고 토지분으로 나누셔야 돼. 그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얘네 기준시가가 있어요. 기준시가 분류로 나눌 거예요. 나눠서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6대4라고 해서 건물이 600, 토지가 400으로 나눴다고 할게요. 그냥 가정에서. 그럼 건물분이 600인데 이걸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요거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과세되는 금액이 업적이는 이건 과세가 안 돼. 토지분이 400 있으면 이 중에서 400만 원이라고 하면 400만 원 중에 1000분의 500이 과세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특히 첫 번째라고 나온 거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다 주택. 그래서 면세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착 면적 바닥이 100 5배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요거 하는 방법만 한번 보시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얘인데 이제는 도시구역 내에서 상가가 더 크죠? 상가가 더 크면 이거는 각각 우리 보기로 했어요. 그럼 각각 보면 여기다 쓸게요. 건물의 과세는 상가는 과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60이고 이게 이제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인데 이것도 한번 써보면 이제 요거는 주택에 대한 바닥 면적이 어디예요? 얘는 아까 100이 다 주택이었는데 여기는 주택이 요것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0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게 40이 들어가 이렇게 40이. 40이 들어가서 4, 5, 200이 들어갈 거고 요거 밑으로 들어가서 40이 들어가서 결국은 요 둘 중에 얘가 더 200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요건데 이건 아까는 다 주택이었기 때문에 이 1000이 전부 다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예요. 나중에 이거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오른쪽에 부수토지 총면적이라고 나왔는데 부수토지 총면적은 1000 중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를 찾으셔야 돼. 그럼 이걸 얘는 나눠 있기 때문에 요 비율을 나누시기 때문에 여기는 100분의 주택 40%만 이제 갖고 와서 여기는 400이 들어갈 건데 어차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하면 얘가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1000 중에 200만 이제 작은 금액이 되고 800이 과세가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임대료를 나눠서 이렇게 나눠 있으면 600은 과세가 100분의 60이 될 거고 400은 1000분의 800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의 이제 과세되는 제가 한 번에 같이 썼는데 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이제 주택이 클 때, 상가가 더 클 때 이렇게 해서 그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로 나왔을 때 이거를 생각을 외우시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라고 먼저 개념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를 이제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주택이 전부 다 크면 이게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상가가 더 크면 같은 건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들. 같은 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가 같으면 이건 안분하셔야 돼, 이렇게. 각각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면세 포기는 여기다 할까요? 죄송해요. 이 면세 포기는 첫 번째, 이제 면세 포기의 대상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면세를 할 수 있어요. 면세를 할 수 있는데, 나 면세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건데,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기업은 이제 뭐라고 되냐면, 내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이제 우리 재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재화 영역이. 그럼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더 유리하잖아요. 영세율이.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굳이 면세를 안 해도 된다. 포기하겠다. 이게 하나 있고, 니은에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나냐면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영역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종교단체 아니면 비영리법인 등이 공급하는 이제 면세되는 재화 영역 중에 이게 들어가요.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학술, 연구, 단체 등이 제공하는 우리 재화 영역인데 얘네들은 공급받는 쪽에서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한 면세를 포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면세 포기 절차인데, 절차는 이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일단 언제든지 포기 가능하고, 두 번째 승인사항도 아니야. 승인사항도 아니에요. 요 대상은 그냥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포기하고 뭐 신고기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승인도 하지 않는다. 근데 요게 포기하고 나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좀 중요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면세 포기한, 거기 보시면 중요한 거예요. 면세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면세 포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가 안 돼요. 면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다시 면세를 못 받는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뭐가 또 들어오냐면 간이과세 포기라는 게 또 있어요. 간이과세. 내가 간이과세인데 난 일반 사업자 하고 싶다고 해서 간이과세 포기하면 걔네들은 포기 신고한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이 안 돼요. 걔네들은 포기 신고한 달 말까지는 간이과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세 포기는 포기 신고하면 바로 뭐 할 수 있냐? 포기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 내시면 돼, 그냥 바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시면 포기 신고한 거니까 그때부터 효력 발생해서 바로 그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다시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이후에 그 다음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면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 포기 범위인데,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 있죠.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쌀을 공급하고 이제 밀가루를 공급해요. 농축수산임산물은 우리가 면세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공급하면 다 면세겠죠, 면세. 당연히 얘도 면세예요. 근데 면세인데 우리 밀가루를 이번에 수출 계약을 해왔어요. 그럼 수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세율이 적용되니까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면세 포기하고 싶은데 쌀도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수출만 포기하는 구분 포기 가능. 수출만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분 포기가 가능하니까 먼저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1번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수출한 요 포기를 했어요, 면세 포기했어요. 근데 요거를 혹시 국내 공급하면 어떡할 거니? 그러니까 수출을 다 못하고 이제 국내 공급하는 밀가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는 뭐라고 되냐면 면세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 포기를 안 한 걸로 보겠다. 그럼 면세를 적용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거 과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면세 적용을 포기 효력이 없으니까 면세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런 내용이다.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제한 영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얘 국내에 공급하면 어떻게 하겠다? 면세 포기 효력이 없다. 이거는 그대로 면세로 가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처럼 면세 포기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 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한다. 그래서 요거 사업 양도, 이제 포괄 양도는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4번을 한번 읽어보실 건데, 하여튼 이렇게 면세 포기는 구분 포기야. 구분 포기 가능하다. 그 부분하고 면세 포기 효력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대상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 언제든지 가능하고, 승인 요건도 없고 그냥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면세 포기를 해주겠다는 거고, 특히 제한사항도 중요하니까 제한사항도 확인해 보실 건데, 제한사항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면세 포기한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러면 틀린 말이죠. 언제예요? 다음이 아니고 면세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간이과세 포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구분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뭐가 주로 나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 다음 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는 것들 이런 거랑 면세 거래 대상이 맞는 것들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비교하는 것도 가끔 나오니까 그건 쉬운 거니까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셔서 둘이 비교하는 거랑 또 면세 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기 나온 게 거의 다예요. 다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 뭘 할 거냐면 이제 여태까지 과세 대상이랑 이제 과세 안 되는 것들, 영세율 적용하는 것들 면세 배웠으니까 이제 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되는 것 중에 과세 표준, 매출세액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배울 거고 매입세액 배울 거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와 간이가세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미 설명을 많이 했던 내용 갖고 이제 금액 계산하거나 세금 계산서 파트를 이제 또 다시 설명할 거고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겸용사업자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문제는 어렵진 않게 나오니까 제가 곧 간략하게만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 확보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 4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